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할 작품은요. 기용도의 전문가라는 시입니다. 이 전문가라는 시는 굉장히 낯설 텐데요. 우리 기용도라는 시인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용도라는 이 시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도 하면은 이 시인의 이름만으로도 뭔가 마음을 저릿하게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용도 시인은요, 1960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만 29세의 나이로 아주 빠르게 삶을 종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죽음 자체도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게 어디서 죽었냐면은 서울 종로구의 그 심야극장에서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1989년 3월 7일 새벽 4시의 시간이에요. 사인은 뇌졸중으로 밝혀지긴 했는데요. 이 기용도 시인의 이 죽음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해서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이 기용도 하면은 그 죽음의 이유라던가 어떻게 그 시간에 극장에 갔는지 이런 약간 영화 같은 죽음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여운이 남는 그런 시인인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을 봤을 때는 이 시인이 쓴 시 자체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시인의 생애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시가 다르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용도 시인이 이제 죽고 나서 2달 뒤에 딱 한 권의 이제 시집이 나왔죠. 여러분이 이제 표지를 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점에 가도 이 시집은 있습니다.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유고 시집 단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유고 시집이자 이 첫 시집인 입속의 검은 잎이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기용도 시인이 활동하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독자들이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입속의 검은 잎에 이제 실린 시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기용도 시인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빈집이라던가 대표작이, 그 다음에 엄마 걱정, 그 다음에 질투는 나의 힘. 제가 대학교 때도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이제 시를 읽고 얼마나 그 시구가 마음에 딱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개가 있습니다. 2020년 수능 특강에는 홀린 사람이라는 시도 같이 수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전문가라는 시를 강의를 하게 된 게 이 홀린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주제의식과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용도의 대표 시는 이렇고 이렇게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떴고 대표 유고 시집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기용도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용도 같은 경우는요. 이 입속의 검은 잎이란 시집 하나에서 일상 속에 내재하는 포각과 공포의 심리적 구조를 추억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게 보여주는 본인 스스로의 시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 기용도 시인의 그런 시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80년대 하면은요, 주로 이제 민중시라던가 노동시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기용도는 이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만의 느낌으로 이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로 시 세계를 구축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용도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기용도 시인의 그런 매력 이런 것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용도 시인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시 세계의 정서가 좀 우울함의 정서가 아주 진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영도의 시를 읽으면 조금 그런 우울함과 그 암울함의 정서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라는 이 시를 한번 봐볼게요. 좀 생소한 시긴 하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단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원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미리 전문을 읽어오는 거를 가정하고 1연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기영도의 전문가 같은 시는요, 전문을 그냥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서사적인 이야기의 느낌이 듭니다. 마치 동화라던가 또는 어린 시절의 어떤 파편적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 전문가는 그 기영도의 대표 시인 하나인 홀린 사랑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 또는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이야기에서 어떤 상징적인 메타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상징적인 메타포를 오늘 한번 같이 저랑 공부해보는 게 이 강의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자, 80년대라고 했어요. 80년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그러니까 지배층들이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뭐 정치인, 경제인 다 합쳐서 굉장히 부패했고요. 이 사람들은 우매한 민중들의 지배하는 이런 허위의식, 이런 것에 아주 찌들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화로 그런 것들이 조명되고 합니다. 그러면 기영도는 이 시대의 대학생이었고 또 젊은 청년이었죠. 이런 현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지식인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어적인 어조로 비판을 합니다. 시에서 어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조는 곧 태도이고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시를 전체 다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어적인 어조로 뭔가 이 사회상을 어떻게 했냐면 비판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1연에서 시의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글을 보고 있어요. 이사온 글을 지금 관찰하는 거죠. 그가 근데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야말로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한 존재고 어른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허위라던가 위선이라던가 가식이라던가 진실이 아닌 그 어둠의 것을 오히려 어른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왜 이상하냐면 1연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의 집 단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게 담장입니다. 그의 집의 담장들이, 그러니까 집 담장들이 모두 빛나는 뭐예요? 유리로 세워졌대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기의 집
담장을 유리로 합니까? 보통은 벽돌을 쌓거나 콘크리트 벽으로 세우죠. 왜냐하면 담장 자체가 집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물이자 어떤 집을 꾸미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한 소재로 건축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로 세웠나요? 빛나는 유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고 반짝반짝할 수밖에 없고 뭔가 독특한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이 빛나는 유리는요, 바로 이 이사 온 사람의 허위와 위선과 가식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연을 볼게요.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 옛날 같은 시대만 해도 골목길에서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 달리기 하고 공놀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애들은 공기놀이 하고 고무줄 하고 이렇게 7,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놀았죠.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유리는 당연히 햇빛이 반사될 수밖에 없죠. 그 유리 담장을 어떻게 해버려? 박살내곤 했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보면요. 이 아이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리 담장을 박살을 내버리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뭘 느껴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담장을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 이사 온 이 사람 어른이죠. 이 어른이 이 아이들이 이런 실수 때문에 자기 집 담장을 박살 낼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예견된 결과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부러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다고 화자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배자들이 독재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자기들끼리만 나눠 가져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민중이 어떻게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이 분노를 느껴서 시위를 하거나 또는 그런 것에 저항을 하면 이 민중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많이 죽이기까지 했죠. 이 상황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 그 다음에 저항하는 것을 하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중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기서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바로 지배층, 폭력적인 지배자를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민중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현실을 만들어 놓고는 민중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폭력을 처음부터 가한다면 말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부러 처음에 민중들을 순응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애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유리 담장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사면 한번 볼게요.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이라고. 여기 보면은 대화체죠. 이 시에서 어떤 인물이 이상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화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인자해 보여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용서를 잘해.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 인자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애초에 유리로 하여금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 만드는 계략을 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선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야구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80년대 보면은 3X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뭐죠? 이 S의 의미가 뭐냐면 스크린, 영화, 그 다음에 스포츠, S, 그 다음에 섹스에 의한 뭐냐면 우민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많이 이끌어요. 영화 같은 거, 이 당시에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을 그 덕분에 했지만 80년대에. 그 다음에 프로야구 개막.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야한 그런 음란물,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막 이런 거가 막 많으면 굉장히 그 당시는 행복하고 뭐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이 뭐에 관심이 없어져요. 정치라던가 이런 사회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민 정책을 펼치는 권력자들을 대중들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건 넓게 보면 뭐예요? 굉장히 민중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우민화 정책과도 연관을 시켜서 이제 반영론적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리를 깬 아이는 죄를 지은 아이죠.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참 여기 연이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유리를 깬 아이들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러면 아이들도 모르진 않아요. 저건 유리기 때문에 당연히 깰 수밖에 없는 걸 알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저렇게 유리로 담장을 쌓을까? 근데 이렇게 뭔가 저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긴 있지만 금방 어떻게 돼버려? 즐거워했어요. 이 대중인들, 특히 민중들은요, 굉장히 뭔가를 빨리 잊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이슈가 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뭔가 부당한 현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요. 민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들답게 즐거워졌다는 거는 폭력적인 지배층과 지배층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대한 화자에 뭐가 있다? 비판의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의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라고 다 바보 같진 않아요. 왜?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겠어요? 견고한 송판을 담을 쌓으면 어떨까는 이건 너무 당연한 행위죠. 우리나라한테 민주주의, 그 다음에 부정투표를 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방법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거를 주장하는 아이라던가 또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80년대에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간첩으로 몰려서 죽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19년, 엄청 긴 세월 동안 대통령을 하기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의 그 결말이나 그런 상황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옳은 소리,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어떻게 돼요? 추방되었다는 거는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아름다운이라는 시어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골목이 아름다운 골목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름답죠. 왜? 유리 담장이 막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반짝반짝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골목은 사실은 아름다운 골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이가 추방되면 이 다른 아이들도 같이 뭔가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유리 담장이 어떻게 돼? 매일같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비판 의식이 없는 그런 민중들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의심을 받고 간첩으로 몰리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은 이제 전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뭐가 돼요? 충실한 그의 부하가 돼요. 왜? 이 모든 아이들은 다 한 번씩은 유리창을 깼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거는 필요한 시일이 지났다는 거는 이 폭력적인 지배 체제가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연에서 그 결과를 말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유리 담장을 떼어내는 건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을 길들일 계획이 필요가 없죠. 왜?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독재 정권이라던가 이런 지배층의 허위로 길들여진 그런 부정적인 뭐다? 현실을 상징하는 거죠. 일렬로 선 아이들은 이제는 묵묵히 이 그의 뭐가 돼서 종이 돼서 이 힘든 벽돌을 나른 거예요. 막 뛰어노는 골목의 아이들한테 너 벽돌 날러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면 이 아이들이 벽돌을 날랐을까요? 전혀 아니죠. 뭔가 저항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폭력적인 지배자의 체제에 길들여진 민중들이 되었으므로 견고한 벽돌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돌을 쌓게 되면 조금 더 이 사회는 어두워지고요. 지배층의 견고한 그런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묵묵히라는 말이 굉장히 이 부사어가 우리한테 어떤 어감을 주냐면 굉장히 안타까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에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뭐 비참해. 이제 놀지도 못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치 한편의 스토리처럼 이렇게 감정적 동요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기법입니다. 이렇게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막 분출하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담담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건 전개에 따라서 독자들이 대상의 실제 모습이 점차 밝혀지는 것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기만적 통치 방식과 어떤 바보 같은 대중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자연스럽게 독자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홀린 사람의 그 시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과 연계를 해서 홀린 사람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의 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전문가는 바로 누구? 바로 그죠. 처음부터 유리담장을 가지고 와서 우매한 아이들을 길들이는 그는 이 철저한 계략을 가지고 있던 무엇이다? 전문가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상한 사람,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최근에도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기사를 봤는데 우리 80년대에도 정말 우리 80년대의 이런 지배층의 부패라던가 허위의식, 그 다음에 폭력적인 권력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성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빛나는 유리라는 대상을 통해서 허위를 내세워서 아이들과 같은 민중을 속이고 길들이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단어적인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